근데 에이펙스 0까지 재어서 0.5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좀 더 정확하고, 근데 0.5까지 잰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일단은 에이펙스까지 재셔서 거기서 0.5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에러가 가끔 나죠. 얘만 믿고 하는데 얘가 막 지 맘대로 하면 난 못 믿고 해야 돼. 내가 좀 덜 제거하면 얘 조직 남으니까 아플 거고 세균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얘 막 뭐 얘가 너무 잘못 나오면 내가 터뜨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것만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는 보통은 저희가 PC에서는 사진을 재면 PC가 조금 한 번씩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제일 쉬운 이유는 커서 캐널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니까 캐널이 크면 너무 얇은 파일, 사실 보통 10번 쓴다 이렇게 강박관념이 있는데 큰 캐널은 큰 파일로 재셔야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보통 10번으로 길이를 재고 15번으로 엑셀을 찍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보통은 큰 캐널은 큰 파일로 재셔야지 길이가 잘 재집니다. 또 하나는 경우는 PC 되게 크니까 거기 펄프 덩어리들 막 끼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또 거기 막 오버사이즈 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브가 위에가 플레어링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커브를 못 따라 들어가서 이 PC의 아랫부분이 또 커브져 있을 때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말고는 대부분은 PC도 잘 재집니다. 두 번째는 뭐 이거는 뭐 골드라던가 아말감 있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선생님 임상에서 많이 하는 게 첫날에 이제 쉐핑 잘 했습니다. 둘째 날에 다시 이제 재고 내가 쉐핑 좀 더 할 거야 했는데 오버사이즈 뜰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캐널이 비어 있을 때, 이미 쉐핑을 좀 했을 때 전해도가 높은 용에 NLC를 꽉 채우고 재시면 무조건 짧게 재집니다. 그래서 첫날 말고 둘째 날에 오늘 쉐핑하면 더 할 거니까 금간장 재야지 할 때는 식염수로 수산화 칼슘이 뜬 어떤 씻어내시고 너무 건조하지 않게 약간 바람 날려주시고 한 번 더 재면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잘 없지만 너무너무 건조한 경우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계 오류가 제일 많죠, 사실은. 가만 와서 선이 단선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거는 되게 웃긴 건데 보통 리클립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고 마치 해놓으니까 하거든요. 이상한데 이러면서 나중에 보면 클립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청구 3회 되는 건 아실 겁니다. 3번까지 금간장 측정 보험 청구되고 꼭 하셔야 되고요. 여러 번 측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기 때문에 하실 때마다 다시 재시고, 오늘 첫날에 보면 금간장 얼마야 이렇게 하는데 둘째 날, 셋째 날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짧아지는 게 일반적이고 항상 금간장이 바뀌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엔도를 하실 때는 항상 금간장 측정기를 딱 입술에 걸고 중간중간에 재면서 하시는 게 오류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글라이드 패스. 글라이드 패스는 뭐 패스니까 길을 만드는 거죠. 글라이드니까 잘 미끄러져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쓰시기 전에 글라이드 패스가 있어야지 그 길을 잘 따라간다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글라이드 패스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이타이 쉐이핑 하면서부터는 그 뭐야 막 이렇게 막 하시잖아요. 근데 별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5번 정도까지는 확대가 돼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쉐이핑 파일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10번이 헐거울 정도, 15번이 되는 정도. 똑같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10번을 충분히 헐겁게 써야지 다음 파일을 해라 이렇게 교과서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최소 15번 정도까지는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글라이드 패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하냐면 안전하게 하려고요. 너무 좁은 상태에서 그냥 막 때려 넣으면 부서질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15번까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원래 원칙은 저희가 뭐 다른 캐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어디서 글라이드 패스를 힘들지만 시간이 걸려도 선생님이 좀 공을 들여야 되냐면 꺾여 있는 거, 만곡된 근간, 칼시파이드 근간, 어려운 근간이죠. 어려운 근간일수록 스카우팅도 좀 더 공들여 하시고, 그 다음에 스카우팅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지 말고 여기서 글라이드 패스도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15번까지 잘 한 다음에 이까지 하면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제조사가 시킨 대로 하면 쉐이핑 파일들이 큰 무리 없이 쉐이핑을 잘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5번을까지 확대하는 걸 핸드 파일이 일단 원칙입니다. K 파일로 일단은 글라이드 패스로 잡아라. 10번, 15번까지는 써라. 예전에 선생님들은 15번까지는 핸드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화를 해서 막 검사를 해봤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날 파일로 만든 굉장히 많은 글라이드 패스용 파일들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다. 핸드 파일만큼 잘한다. 얘네들이. 그리고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지금은 10번은 잘 공들여 하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서드 확대를 하신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용 나이파이 파일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물론 에피칼이 너무 꺾여 있다거나 나이파이 파일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 핸드로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고요. 딱 40분 채웠네요. 이어서는 저희 하 교수님이 조금 더 심도 깊은 자세한 좋은 영광으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하지만 경북대학교 하정우입니다. 네, 오늘 아까 전에 운전님께서 굉장히 부담을 잘 제시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심도가 될지는 모르겠고 그 이후에 이어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글도 있겠지만 좀 동영상을 주로 많이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환자 한 케이스를 가지고 충전 직전까지 가는 장면들을 조금씩 끊어서 그때 필요한 얘기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조금씩 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대 후치는 6살에 제일 먼저 나는 치아입니다. 화학 전치와 같이 하기 때문에 석회화가 좀 빨리 시작되고 그다음에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합력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석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 제1제9치를 근간치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각 케이스가 가지는 어려운 점들을 파악해서 좀 캐널을 쉽게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의뢰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클리닉 쉐이핑은 다 비슷한데요. 상악 대구치이다 이러면은 특징이 무엇인가? 상악 대구치가 좀 아나토믹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악 대구치가 다른 것들과 다르게 3개의 치근을 가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치근들이 서로 다른 형태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나 여기에서처럼 팔라탈이나 디스토보칼 같은 경우에는 전치나 아니면 소음치 정도 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데 메조보칼 캐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악 소음치 내지는 하여튼 좀 깁니다. 그런 걸로 긴 형태를 가지고 아까 오은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안에 캐널들이 조금 복잡하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법적 특성들을 잘 파악해서 해결을 한다면 다른 치아들처럼 비교적 단순하게 즉 당근치처럼 비교적 단순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서 다룰 케이스인데요. 저는 3년 전에 크랙으로 크라운을 했고 갑자기 보컬에 아세스가 생겨서 부처과에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치관부에서 케어가 상당히 많이 기존에도 진행되어 있었고요. 지금 완전히 막혀 있고 스턴들 안쪽에 플로프 스턴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세스 할 때 여기 하나 제가 의지할 것은 여기 메조보칼 치수에 메조보칼 풀포홀이 상당히 위에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랜드마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지해서 조금씩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저희가 근간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방사선 사진을 살펴보고 전략을 세우는데요. 저는 처음에 보자마자 먼저 봐야 되는 게 루트 캐널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봅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데까지죠. 그 위에 캐널이 어떻게 주행하는지 보고 보면은 메조보칼은 지금 한 2번 정도 구부러져 있고 그 밑에도 또 구부러져 있을 것 같습니다. 만곡이 한 3번 이상 있을 것 같고요. 디스토보칼은 상대적으로 만곡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석회화가 입구를 잔뜩 막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코로나를 서든을 플레어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플레어링까지 할 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억세스 디자인, 제가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억세스 디자인을 하면 대체로 이런 형태가 되면은 적절히 조명도 들어가고 근관 치료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원장님께서 겹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여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희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초진상에서는 그 방송 영상치료학과에서 찍어서 초진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도를 좀 틀어서 보면은 이렇게 잘 보여요. 여기에서는 원래 사진에서는 좌측 사진에서는 버카레 루트 에이펙스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는데 플라타를 지금 병석 겹쳐갖고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틀면은 플라타리 흡수가 살짝 있고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어렵고 여기는 크라운드에 있긴 한데요. 체험권 쪽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투민을 찍는 것들도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구개측 치근에 대해서 고려할 것들은요. 제가 넘버링을 해놨는데요. 근간 입구 근처에서 이 근원식 폭경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에피칼 포라멘의 위치가 여기 뿌리 끝에 아나토믹 에이펙스가 아니라 상당히 한 1~2mm, 심화되면 3~4mm까지도 더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대체로 끝에서 버칼로 만곡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팔레탈 캐널을 확대해 가는 과정 중에 의도치 않게 렛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넓은 캐널임에도 불구하고 렛지가 형성이 되고 렛지가 형성되면서 그 하방에 있는 치수 조직이 남아서 계속 통증이 있고 계속 아픈 거죠. 결국 그것들은 그 부위의 페이턴시를 확보하면서 남아있는 치수를 끄집어내야지 통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이제 상부하고 연관이 되어서 있을 수가 있는 것들이요. 요거는 30번 공부 테이프 파일인데 확대를 이거 자체로도 확대가 많이 되는 파일입니다. 근데 매칭을 시켜보면 충전했는 이미지 영상에서요. 에피칼이나 미들서드까지는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데요. 코로나 쪽에서는 거의 이 파일의 직경보다 3배 정도 넓은 메조디스탈 폭경을 가집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팔라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걔는 여기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개측 치근은 대체로 교과서에서 저희가 배우듯이 원추형인데요. 근관 입구 쪽이 확연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크라운도 마찬가지지만 루트 캐널인 경우에도 결국은 치근의 단면, 횡단면이죠. 횡단면의 축소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 가지고 저희가 추측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보면 끝보다 좀 짧고요. 이 부위는 책에서 얘기하듯이 버칼 쪽으로 살짝 나가고 있을 거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에피칼보다 서비칼 쪽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MD로 위치하도 넓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석회화가 되고 괴사가 되는 경우에는 확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처럼 젊은 환자에서 무식 때문에 근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부가 충분히 넓혀지지 않으면 이렇게 보시듯이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이쪽 메조보칼하고 디스보칼 잘 멈췄거든요. 근데 팔라탈에서는 계속해서 출혈이 계속 올라와요. 석션에도 올라오고 석션에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이 부위는 처음에는 퍼포레이션이니까 다들 퍼포레이션을 의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나토미 위치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있는 상태에서 발수가 덜 됐다고 생각하고 넓히기만 하다가는 계속 넓히기만 하는데 이제 40번, 60번까지 넓히더라도 계속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나 아니면 경험적인 부분들 말씀드리면 팔레탈 캐널에서 아까 영역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블리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대체로 오케인스가 잘 안 잡혀요.
그리고 확대를 계속해도 블리딩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남아있는 치수 조직이 출혈을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위쪽에서 코로날 플레어링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면 이 아래쪽에 언더컷에 남아있는 치수 덩어리들이 있는데, 그 덩어리들이 따로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에피칼까지 연결이 되어서 결국 혈류 공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쪽을 끊어주지, 이 부위를 완전히 끊어주지 않으면 출혈은 계속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관부로 확대를 하는데 오리파이스 플레어링 파일을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체로 팔라탈인 경우에도 블리딩이 된다면 잠정적인 근관장보다 조금 짧게 25번 정도 파일을 가지고 확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찌할지 결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출혈이 잡히는 상황이면 굳이 코로나 플레어링을 추가하고 더 하진 않습니다만, 잡히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코로나 플레어링을 합니다. 페이퍼 포인트를 넣었는데 미들서드 하방에서 많은 블리딩 묻어 나오면 그건 이제 에피칼을 확대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라타는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쪽에 우리가 잘 아는 에피칼 포라멘 사이즈는 대략 30번 사이즈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1mm 떨어진 이 부위, 여기가 에피칼 컨스트럭션, 저희가 워킹뱅스의 종말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 부위가 보컬 인콜러는 30번 사이즈, 메조 디스탈러는 약 33번 사이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25번, 30번 정도까지 확대를 하고 나서도 출혈이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일까? 진짜 에피칼이 에피칼이 확대되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코로나 문제일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넓혔습니다. 코로나 플레어링 파일을 퍼케이션을 제외하고 링구얼, 그러니까 플라탈이죠. 플라탈 메지알 디스탈로 힘줘가지고 넓히면 이런 치수 덩어리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리고 나면은 출혈은 멈추게 됩니다. 이러면 이 경우에는 사실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제거하면 잘 출혈이 멈추는 경우들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심 합측 측은 이렇게 메조보컬 루트를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저 보컬 캐널은 이렇게 흠틀을 따라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캐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포케이션 쪽으로 오목한 형태예요. 그래서 스트립 포퍼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캐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좁고 여기랑 서로 대칭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트나 크라운이나 외형의 축소판이 캐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 반대편에 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타입 2로 이렇게 타입 2는 끝에서 만나는 거죠. 타입 2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각자 따로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따로 있는 경우는 세 번째 이 롱 오버한 쉐입인 경우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퍼케이션인 경우에는 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 코로나 플레어링을 어느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야 이 아래쪽에서 삭제를 하는 파일들이 위쪽에서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고, 실제로는 위쪽을 깎지 않고 아래쪽에만 깎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이트 파일을 이렇게 넣으면 얘들은 아무리 유연하다 하더라도 왕국을 따라 넣는다 하더라도 얘들은 펴지려고 해요. 코로나에서는 바깥쪽으로 펴지고요. 안쪽에서는 에피칼도 마찬가지. 근데 이쪽은 또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죠. 좀 과하게 그리면 이 부위 날아가고 여기 날아가고 여기 날아갑니다. 여기는 중간에 스트립 포퍼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에피칼에는 지핑을 넘어서 나중에 에피칼 포퍼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원래 캐널이 놓쳤기 때문에 변소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칼 덴틴을 아끼기 위해서 이쪽을 그냥 들어갔는데 결국은 기구가 펴지면서 여기는 나중에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옛날같이 많이 넓히진 않습니다만 뒤집어 쓰거나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요. 많이 넓히진 않고
플레어링 파일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넓혀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치아하고 캐널하고요, 치아하고 다트 파일 같은 파일들하고 둘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파일이 이기면 포퍼레이션이 되고 깎이고 이렇게 되고요. 파일이 지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 손에 든 게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가지고 사용할 때 데이터를 잘 달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달려면 저희의 성격도 유연해져야겠죠. 그래서 파일도 훨씬 더 유연한 파일들로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롱 오버한 캐널인 경우에 요거는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다시 또 교과서에서 이걸 가져온 게 많은데요. 그 근간 입구를 찾는 9가지 원리하고 동일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루트에 제곱뿐만 아니라 루트 캐널 자체도 치근의 축소판이 될 거고요. 가운데 위치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치근의 외형과 루트 캐널의 외형 사이의 거리는 일정합니다. 즉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롱 오버한 캐널들이 있는데 CT상에서 3개가 이렇게 보이고 3개가 보이고 2개가 보이는데,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여기에 오목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도 축소판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CT상에서는 관찰이 되지 않지만 스무스라는 게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근간 치료에 실패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대한 많이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찾지 못한다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으려고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찾을 거는 아니고요. 2개인 경우에는 찾아야 되고, 혹시나 1개더라도 1개인 경우는 아마도 이 부코링구알로 MB 루트가 길이가 짧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때도 동그랗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버를 할 겁니다. 그러면 팔라탈 쪽에 캐밀의 리밋을 찾아서 확대를 해줘야지 오염원이 충분히 제거가 되어서 재발하거나 아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찾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보면 MB는 대충 보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찾지 않고 단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액세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내일은 코너럴 플레어링을 해야 되는데, 코너럴 플레어링은 조금씩 해도 괜찮고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에 15분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해서 메저 보컬에 넣어보고요. 대충 이 정도 들어가는구나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디스토 보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봅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마지막 플라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플레어링 파일을 이 정도까지 안전하게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플레어링 파일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K-파일 핀셋으로 잡고 넣기도 하고요. 이쪽에서도 디스토 보컬은 좀 잘 안 들어가는데 한두 번 정도 반복해서, 절대 삭제는 하지 않습니다. 회전시키는 순간 렛지가 생길 수 있는데 생각보다 15번 파일로 근간을 확대하다가 렛지가 생기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왕복이 많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라탈 캐널을 바이스 플레이링을 이렇게 합니다. 힘줘서 하는데 가끔씩 보면 많이 좀 휘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토 보컬 캐널은 디스탈 보컬 방향으로 해서 걸리는 부분들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플레어링을 하고 나면 여기서처럼 위치 관계가 이렇게 훨씬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이 사이에 이 부분은 그전에는 알 수 없었지만, 좀 밝은 조명에서는 물론 보이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어두운 조명에서는 잘 안 보였을 수 있지만 이 부위가 남아있고 이 하방에 여전히 치주 조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고 이리게이션 하게 되면 바닥에 있던 치수도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 잔사가 많이 사라져서 나중에 공간이 막히거나 혹은 수로 통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얘를 제거를 해요. 라운드볼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데 다양한 길이의 버드를 사용을 해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길이 대충 보면은 22, 26, 31, 34 이렇게 있습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헤드는 작아지고 길이는 커지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 경우에는 MBT도 그렇고 캐널이 막혀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좀 끝까지 찾는 편인데 여기에 다행스럽게 이렇게 40번 정도 사이즈가 되는 헤드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미들 서드, 에피칼 서드까지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캐널을 열심히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MB 캐널을 플레어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MB 캐널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입구만 조금 넓혀주는 상태로 많이 걸리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15번 파일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5번 파일만큼 다시 플레어링 파일을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석회화가 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경우에 쓰는 것보다 좀 과하게 플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하게 하더라도 예전에 쓰던 뒤집어 4번 이런 사이즈로는 훨씬 적게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플레어링 파일을 쓸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요. 이제 의뢰돼서 오는 환자분들 중에 입구 조금 지나서부터 여기부터 계속 이렇게 벽이 만져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막혔다고 해서 보내시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도 초기 단계에서 10번 파일, 15번 파일, 글라이드 패스 얘기를 하는데요. 안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써서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엣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쓰는 일반적인 쉐이핑 파일보다 요즘에 나오는 글라이드 패스 아니죠. 코로나 플레어링 파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뻣뻣하고 사이즈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생길 확률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커브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직선 공간에서 최대한 먼저 써주고 그 이후에 다시 접근을 해서 커브 쪽으로 접근하는 게 추천될 것 같습니다. 렛지는 생기면 렛지 자체가 문제는 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개멸이 있고 확대된 부분이 여기까지고 에피칼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제가 만든 렛지에서 여기에 잔사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거 초음파를 치고 뭘 해도 제거가 되지 않고 파일에 직접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부위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렛지 자체가 문제가 안 되고 렛지를 만들면서 그 안쪽으로 밀어넣은 잔사들, 그 다음에 기존에 터치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계속 변소를 유발을 해서 치료를 힘들게 만드는데요. 교과서적으로는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리게이션 잘하고 항상 페이턴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을 한 3번 정도까지 사용을 하는데 3번 정도 찍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접근을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안쪽으로 캐널을 10번 파일이나 15번 파일이나 작은 것들로 확인을 해주고 씻어내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망곡이나 렛지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파일의 날 사이에 이제 데브리가 끼면서 그냥 원통형이 되어서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갈 능력을 다 잃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 계속 찍어내면 잔사만 에피칼로 넘기고 렛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좀 더 진행하면 좀 풀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플레이링 해주고 나면 워킹에서 이제 쉽게 잡혀요. 그래서 따라가면서 보십니다. 이 근과 생애 프로토콜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코로나 플레이링을 해주고 나서 근관장을 측정한 다음에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해 준 다음 적정한 파일 시스템으로 확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형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태초의 근간들은 라텍 파일을 쓰기에는 조금 굵은 라텍 파일을 쓰기에는 걸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핸드가 되었던 메카니컬한 뭐 라텍 로타리죠. 라텍 로타리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사용하든 이 아래쪽을 넓혀서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길만 매끄러우면 커브가 어느 정도 커브가 있더라도 라텍 파일은 세이프 팁을 가지기 때문에 얘는 잘 미끄러져 갑니다. 특히나 우리는 유달제로 이노실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로 잘 미끄러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글라이드 패스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막혀있다고 생각되는 캐널에서 해결해 주는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좀 한국이 심한 발자취를 하나 꺼내가지고 8번 파일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캐널 밑에 보이는데 안 들어가요. 사실 막힌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무식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넣고 돌리는데 프리컵을 주든 뭘 하든 돌린다 하더라도 이쪽이 바인딩돼서 돌아가지 않고요. 여기에서 계속 파일을 돌고 있고 아래쪽은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넓혀주면 좋겠지만 아직 안쪽에 상황 커브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꺼운 쉐이핑 파일이 들어가기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해주면서 넓혀주면 여기가 넓혀지면 이 파일이 미끄럽게 들어가게 됩니다. 발가치가 이렇게 생겨 있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파일 선택은 뭐 글라이드 패스 파일을 다양하게 사용하면 좋겠지만 조금 일반적인 경우하고 달라요. 만곡이 있으면 저희가 유연한 파일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글라이드 패스인 경우에는 반대의 특성을 가집니다. 얘는 사이클릭 퍼티그, 만곡이 있어서 사이클릭 퍼티그를 받는 게 아니라 얘는 들어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만곡이 있는 곳에도 잘 들어갑니다. 잘 휘고 90도 이상도 휘거든요. 그런데 얘는 가서 어디 잡히면은 이제 거기에 그거를 뚫고 내려가야 되는 힘, 즉 토크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크가 강하려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유행이죠. 이제 어느 정도 대세로 바뀌고 있는 이 열처리된 파일들보다는 옛날에 컨벤셔널 라이타입, 뭐 오스테라이트 계열이라 하면 초창기에 만든 초창기 열처리인 M와이어거나 아니면 완전히 컨벤셔널 라이타입 알로이로 만들어진 파일이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팁 사이즈는 크지 않는 게 좋겠고 글라이드 패스의 목적이 저희가 15번까지 핸들을 넓혀주던 거를 하는 것들이라서 10번, 15번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일의 디자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디자인이라 하면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있으면 회전하는 물체가 가장 큰 단면적을 가지기 위해선 정사각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을 가진 파일들 이런 것들을 초기에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저희 핸드 파일도 보면 10번 파일부터 시작해서 55번 파일까지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단면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더 굵은 파일들 70번, 60번, 70번부터는 얘를 잘라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조했습니다. 즉 이 단면이 클수록 그 비틀림 응력이나 토크에 저항을 잘 하기 때문에 가는 파일들일수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단면적이 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파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쉐이핑을 하는데요. 얼마까지 넓혀야 될지가 항상 논점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존학회 강의 중에서 이제 김선우 교수님이 화학 대구치 레저루트를 얼마나 넓히는지 설문조사를 그때 이제 전공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체로 25번하고 30번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수련 받을 때는 2000년대 중반쯤 되지 싶은데 그때는 라이트 스피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40번 레저루트 같으면 40번, 50번, 60번까지 넓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던 시기였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이상으로 넓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25번으로 끝내고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딜레마가 25번까지는 어떤 파일 시스템을 쓰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파일들이 이거 같으면은 25번을 하고 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30번을 쓰려고 하니 테이퍼가 이렇게 커지고요. 기억에서는 8%였다가 9%까지 테이퍼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5번 넓히고 나면 30을 뛰어넘고 바로 35, 40으로 가야 되고요. 하이플렉스 이덴 같은 경우에도 25번 5파일 쓰고 나면 그 다음 중간 파일에 놓고 바로 40번으로 점프해서 뭐 테이퍼는 적지만 40번으로 점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30번 언저리 25번을 하고 나서 대부분 25번에 끝낼 수 있겠지만 25번 이후에 더 큰 사이즈를 확대할 때 항상 이제 고민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찾은 캐널을 먼저 매주보카를 이제부터 동영상 보기 시작하는데요. 확대를 시작합니다. 왼손이 놀고 있기 때문에 보통 헤드를 좀 같이 잡고 조심스럽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잔사가 이렇게 관찰이 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코너를 써드는 잔사가 깨끗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시술 조직이 혼재되어 있고 에피칼 쪽은 삭제된 흔적이 없어요. 그 말은 이쪽은 어느 정도 지금 감염된 조직이 다 어느 정도 제거가 됐을 거다. 나머지는 세척했기 때문에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아직도 섞였으니까 좀 더 넓혀야 되고 여기는 터치 안 됐으니까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미들 서드, 에피칼 서드를 확대할 수 있는 아래쪽에서부터 그러니까 에피칼 미들을 함께 커버하는 테이퍼가 멀티플한 것들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리게이션을 하는데 지원관계상 제가 이리게이션 하는 게 잘 스킵했는데 이리게이션을 이 시기에 이리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근거는 열었고요. 에피칼 쪽에 처음으로 기구가 들어갔어요. 끄집어내는 양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 시기에 충분히 이리게이션 하지 않으면 그 찌꺼기가 에피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단계보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때는 좀 시간을 써서 이리게이션을 해서 이리게이션이 화학적인 거를 많이 기대하지는 않고 일단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는데 초점을 주고 이리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조보카를 찾고 나면 메조보카를 어느 정도 20번 정도까지 넓히고 나면 MB 캐널의 위치는 이제 이후에 잘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MB 캐널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공간의 입구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면 교과서상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근처에서 이 라인하고 평행하게 한 1-2mm 정도 범위에 플라탈에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확대하다 보면은 이렇게 덴틴 데브리도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근관을 찾는 유튜브도 그렇고 석회화된 근관을 찾아가는 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잔사를 꾸준히 확인을 하는데요. 링괄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좋게는 어떤 아래쪽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여기를 벌어 살짝 갈게 되면 아래 부위에 잔사가 이렇게 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있다면 아마 제거해도 아래쪽 다시 맨들맨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래쪽에 캐널이 존재하게 되면 잔사가 생길 거고 또 제거하고 또 다시 갈면 또 그 밑에 또 다시 잔사가 쌓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일 때까지 내려가면서 캐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파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지금 MB2의 입구가 요 입구 지구멍 교과서에 나오는 지구멍 효과인데요. 지구멍 입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링괄로 의도적으로 조금씩 이 잔사 부위를 보면서 따라서 링괄로 확대해가면 이 전체 오리파이스가 나중에는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긴데요. 처음에는 라운드보로 출발을 합니다. 약간 서지컬 렌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가 끼는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에어를 불고요.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씩 하다 보면 저렇게 하얗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부위를 익스플로러 찍어도 아직 찍히지가 않아서 조금 더 링구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루트는 저렇게 생겼을 거니까 저 부위는 조심스럽게. 대신에 더 사이즈는 계속 줄여갑니다. 사실 이렇게 할 때 쫄깃쫄깃합니다. 그냥 좀 뚫리면은 옆에 MT가 떠놓고 하긴 하는데요. 저도 어려운 경우들은 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거를 찾지 않고 그냥 눈 감았을 때 나중에 이제 불어 후폭풍 이전에 너무 무섭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좁았던 것들이 눈갈로 확대가면서 저쪽에서 거의 슬라트 형태를 만나게 되고 엔도스코를 마침 넣었는데 마침내 꼭 찍힙니다. 10번패를 넣으면 잘 들어가요. 아마도 한두 번 정도 진행하다가 더 하면 풀어지니까요. 진행하다가 다른 파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엑스로케이터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겠죠. 못 찾았다 이렇게 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파일 같은 것들이 그래도 패스 파일이죠. 그것들을 넣고 들어가는 부위, 제가 핸드 파일로 확보한 부위까지 아니면 그 부위에서 살짝 더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부위까지 넓혀줍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넓혀주는데요. 10번 정도까지 넓혀주게 되면 보시다시피 삭제되는 부위는 끝이 아니고 이 부위입니다. 이 부위 때문에 바이블에서 10번 파일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상부를 다시 이제야 코로날사들을 플레어링 해주는데 미는 부위들은 팔라탈 내잘 쪽으로 밀어야겠죠. MB2 캐널인 경우에는 메저 보컬 캐널하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서로 대칭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티 커버처 방향이 팔라탈을 향합니다. 그러면 전에 이렇게 흔적만 보이기 시작했던 MB2가 더 뒤쪽으로 이동해서 MB1, MB2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로타리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미 간신히 찾은 거 보통은 파일링을 수직 무브먼트를 많이 줍니다. 10번, 20번 이렇게 반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여섯 번 정도에서 느슨해질 때까지 수직으로 충분히 반복을 해서 그러면 이 10번 파일이 지나갔다 왔는데 에펙스를 넘겨서 1mm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마도 파일 사이즈는 12번, 13번, 많으면 13, 14까지도 확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로타리가 들어가든 핸드 파일 15번에 들어가든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대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자꾸 강의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주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확대합니다. 단 처음 쓰는 나이텔 파일인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좀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야 그 이후에 쉬운 그 굵은 파일들이 들어갔을 때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타입 2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합니다. 먼저 확대한 메저 보컬의 에펙스 로케이터를 달아서 길이를 잰 다음에 그 다음에 링구알 쪽에 원래 쟀던 길이보다 덜 들어가는데 얘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때 에펙스 로케이터를 걸면은 여기 앞쪽에 있던 파일하고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얘는 이렇게 타입 2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입 2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 길이 그대로 확대하게 되면 특히나 이제 MB2 쪽에 망곡이 펴지면서 길이가 짧아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쪽 캐널을 어느 정도 넓힌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는 워킹에서까지 넣고 이 상태 25번까지 넓혔거든요. 이 상태에서 핸드 파일을 넣어서 얘네들이 만나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로케이터를 넣었는데 이게 요 앞쪽에 있는 25번 파일하고 동일한 반응을 보이면 얘들은 합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나중에 엑셀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MB2로 확대를 하는데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넘어가서 세 개를 확대를 하고 나면 디지털 캐널 같은 경우에 이랬습니다. 확대를 하고 나서 잔사가 에피칼 쪽에 이렇게 깨끗한 잔사들이 묻어 있으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라탈 캐널인 경우에는 처음에 30번까지 넓혔을 때는 아직도 찌꺼기 같은 괴사된 조직들이 나와요. 그러면 다음에 40번을 사용을 하는데 40번을 사용을 해도 이렇게 묻어 나오는데 묻는 부위가 에피칼 이렇게 좀 서로 다르게 묻어 나옵니다. 결국 50번까지 가야지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리게이션에서 예, 죄송합니다. 시간 조절을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급해지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퍼 이리게이션을 하는데 중간에 확대가 다 되기 전까지는 부분적인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안쪽에 있는 잔사를 제거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걸 확대를 마치고 나서 이리게이션 하는 것은 화학적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액티베이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확대를 마치고 나면 제가 확인하는 거는 저는 페이퍼 포인트를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드라이 할 때 확인하고 얘가 혹시나 블리딩이나 잔사가 묻어 나오지 않는지 아니면 훅 들어가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페이퍼 포인트가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처럼 깨끗하게 해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 충전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관 형성 개념은 옛날에 스텝 크라운 다운에 있고 지금 나이타입 파일들은 다 크라운 다운 개념으로 만들어진 그 이론을 기본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 쉴더가 말한 5가지 원칙에 따라서 근관을 프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부드럽게, 입구는 넓게, 끝에는 변형시키지 않고 좁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나중에 충전을 했을 때 확실한 밀폐를 얻을 수 있고 충전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파일이 예전에 컨스탄트 테이프가 아니라 프로그레시브 테이퍼의 파일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프로테이퍼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 그 프로테이퍼 시리즈가 목적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서도 먼저 넓히고 요걸 이용해서요. 두 번째 미들서도 넓히고 그리고 나서 에피칼은 예전에는 쉐이핑이라고 얘기했는데 에피칼은 그때부터는 피니싱이라는 말을 쓰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을 확대를 하면서 파일들을 선정해 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들 비슷하게 연자분들 그런 거 비슷할 것 같아요. 처음에 관찰했을 때 아까 봤던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부위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프로그레시브 테이프 파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처음에 좀 말하는데 이걸 얘기해도 되겠죠? 프로테이프 넥스트 X1을 가지고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일한 시스템의 멀티 테이퍼인 프로그레시브 테이퍼인 X2로 넘어가서 그다음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디스토보칼 캐널 같이 여기 같이 코로나 서드는 잔사가 거의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고 미들 서드에는 하얀 잔사가 있고 에피칼 서드에는 시스 조직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에피칼 서드만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X3나 이런 것들로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미들 서드부터 불필요한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서 테이프를 확 줄인 사이즈는 키우되 테이프를 확 줄인 공사 테이프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쪽도 이제 이 미들 서드와 코로나 서드는 폭을 줄이고 에피칼만 폭을 넓힌 30바 사이즈 파일로 넘어가서 사용을 합니다. 오버랩을 시켜보면요 위쪽에서 프로테이퍼 넥스트 X2하고 X3를 오버랩을 시키면 결국은 X2 쓰고 나서 X3 쓰면은 전체적으로 캐널을 다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X2를 쓰고 나서
얼티메이트를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코로나 쪽은 많이 보존할 수가 있고요. 테이퍼를 이제 0.4로 확 줄여버리면 에피칼에 한 2, 3mm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쓰는 경우들이 저는 많아요. 만약에 미들 써다고 다 필요하면 당연히 X3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EV는 과하게 설정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치아 프랙처는 서비컬 서드 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쪽은 무조건 보존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불필요하게 삭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리게이션인데요. 이리게이션은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냥 짚고 넘어가면 NOCL하고 EDTA를 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이 개발해 왔지만 효과가 아직 이것들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 목적은 NOCL은 이 연조직, 그러니까 올가닉이라고 하는 그 치수 조직, 세균 이런 것들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EDTA는 그 치아를 갈아낸 이제 칼슘 성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덴틴 데브리들을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같이 사용할 수가 없고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파일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NOCL이 액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파일로 하더라도 그 부트캔을 프랩을 하더라도 대체로 통계적으로 35% 정도는 손도 못 대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이리게이션 용액으로 녹여야 돼요. 그래서 이리게이션 용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액티베이션 시키는 것과 팁인데요. 팁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 밑에 것들은 아래쪽으로 익스트루전 될 수 있어서 쓰시면 안 되고요. 사이드 멘티드 된 거를 쓰시면 될 거고 최대한 캐널레로 깊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것들 30게이지, 28게이지, 56게이지 이렇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이즈 매칭을 보시면 30번 게이지는 25번 K 파일 사이즈하고 같습니다. 25번까지 확대됐다면 30번이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2번은 28번, 28게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8게이지 정도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또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져 있어. 옛날에 이제 나이탈로 만들어진 것들은 더 이상 수입이 되지 않아서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경우에 따라서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소닉, 울트라소닉 이런 것들 방법을 이용해서 이리게이션 했을 때 숨어있던 공간까지 잘 충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리는 아마 지금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버블을 일으켜서 그 마이크로 버블이 터지면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표면을 때려서 약간 이제 세제 같은 역할이죠. 그렇게 하는 캐비테이션이 있고 두 번째로 어쿠스틱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와류를 일으켜서 이쪽에서 계속 휘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막 액션하다가 이제 작동기가 다 떨어지는 거를 저 멀리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울트라소닉 액티베이션의 특징이고 그리고 얘는 울트라소닉 액티베이션을 하면 열이 살짝 납니다. 온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세척 효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소닉이든 소닉이든 에지테이션을 했을 때 일반적 가만히 놔뒀을 때보다 열효율도 빨라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리게이션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음파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대체로 실험적으로 봤을 때 20도에서 45도로 NOC의 온도를 올리게 되면 박테리아를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약 100배 정도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마이크로 버블과 그리고 세척 효율을 휘저어줘서 끊임없이 새로운 이리게이션이 그 조직에 컨택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세 번째로 온도를 올려서 효율을 높여주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랩 중에는 NOCL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EDTA를 사용을 해서 이제 데브리를 제거를 하는데요. EDTA는 1에서 5분을 사용을 하는데
1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보통은 EDTL로 대충 초음파든 어쨌든 10초씩만, 뭐 대구치 같은 경우는 10초씩만 이렇게 쳐주면 충분히 1분 이상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애니오쉘로, 반드시 애니오쉘로 파이널 플러시를 해서 혹시나 이 튜브 안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균들을 마저 놓게 되는데, 이때 시간 여유가 된다면 울트라소닉을 치는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나 해야 될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한없이 유연한 건 아니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절대적인 답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논문들이, 이 논문이 그래도 디자인을 잘 해서 결과를 냈었기 때문에 뭐 여기에 가이드대로 가고 있고, 이 이후에 클리닝 에피커시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실험 논문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울트라소닉을 20초 정도 적용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리게이션을 해서 씻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3번 정도 하면은 효과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치료실에 있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에지테이션 디바이스들이 있고,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28게이지 내지는 26게이지 이리게이션 미술 일회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만곡을 따라가는 경우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만곡이 따라가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를 꺼내서 씁니다. 얘는 이리게이션 하면 이리게이션 되는 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데 만곡을 따라서 팁도 가늘어서요 에펙할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증상이 좀 계속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안쪽에 어디 가서 발표해야 되는 케이스다 그러면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어려워 보이지만 마무리된 결과를 보면 이 치아가 원래 어려운 건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조절을 실패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두 분, 교수님하고 원장님 두 분 강의 하는 부분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긴 하고요. 제가 원래는 앞쪽 강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진료를 보고 온다고 해서 염자 원장님이 바꿔주셔서 제가 충전을 맡게 됐어요. 근데 또 오늘 또 저기 위원님들께서 2시까지, 1시 반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환자를 이제 12시 20분에 마지막 환자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환자가 12시 4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44분. 그리고 오늘 필딩을 하는 날이었어요. 캐널 충전에서 이거 1시 반까지 못 가겠다 했는데 제가 그래도 시간을 많이 늦추지 않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을 싱글 콘으로 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컨티뉴어스로 했구나 이런 걸로 했으면 아마 리허설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완전 정복이 되셔야 될 텐데 그렇게 되도록 이제 한번 해보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쉽다는 거에 있는 거죠. 일단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거, 그게 이제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치과 의사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위안을 또 얻고 가셔야 되는 게 가셔서 이게 별 문제가 없구나, 더 좋다고도 하던데 이러면서 이제 자신감까지 딱 얻고 가시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수가가 낮기 때문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99년도에 대학 졸업했고요. 또 저희 은사님 두 분이 또 여기 앉아 계셔서 또 감시를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부럽긴 한데요. 일단은 근관 충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전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상학 대구치에서는 어떤 특징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관 충전의 목적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치근단 조직에서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쪽에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널 필링 오늘 이제 사용하는 이제 실러나 이런 거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결합 강도나 그러니까 레진 코어나 이런 것들의 결합 강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코어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걸 혹시 방해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신경 쓰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보존가 분들이 여기 꽤 계신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보존가 출신들은 많이 없겠죠. 사실 이제 보존가 사람들이 되게 이제 좀 쪼잔하잖아요, 그렇죠? 저를 제외하고 저는 이제 대검에서 사실 보존가에 남아서는 안 될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흔히 이제 뭐 쪼존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에피칼에서 한 0.5mm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사실 이제 코어에서의 충전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다른 원장님들도 뭐 그 바이탈 같은 경우에 마진이 좀 짧거나 약간 틴팅이 있으면 아 이거 리메이크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엔도덴치아는 원장님 마진 좀 짧은데요 이러면 그냥 파이널 준비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환자가 뭐라고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보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저런 게 있는 거죠. 뭔가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100% 제거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뭔가가 남아있을 때 그걸 어떻게든 그 인툼을 시켜서 거기 있는 세균들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왜 아셔야 되냐면 내가 요런 이제 그 오브젝티브한 뭔가를 갖고 충전을 하는 게 이제 환자의 예후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케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치질이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사실 치질이 많이 손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발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거나 이제 예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환자한테는 남은 치질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제일 중요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무슨 리뷰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린다고 해서 갔는데 고작 2년밖에 못 썼어.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그런 분이 계셔도 어쩔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게 치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예후를 이제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크게 하는 관계는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해서 환자가 계속 사용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엔도가 잘 돼서 그런 건지 요게 잘 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보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95년도 이제 마티투럽 논문 보면 제가 보면 에피칼 페리오돈타이티스인데요. 보통 이제 두 개 다 잘 돼 있으면 당연히 성공률이 높겠죠. 두 개 다 엉망이면 당연히 성공률이 떨어지겠고. 근데 엔도가 잘 되고 보철이 엉망인 것보다 사실은 엔도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잘 안 돼 있는데 보철이 레스토레이션이 잘 돼 있는 경우에 성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엔도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또 한이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끌고 올라와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분한테도 얘기할 때 엔도와 보철 치료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근거도 여기서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근관 치료가 돼 있다고 하면 시리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뭐 시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코어나 보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홀히 하는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보철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환자가 캐치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나중에는 예후를 더 이제 망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존가에게 치아를 살릴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거는 레스토레이션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치아가 왔을 때 사실 뭐 이렇게 월 쌓고 근관 치료를 했을 때 이 치아의 뭐 그 예후는 엔도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보철이 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관 충전제는 크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그러니까 코아 재료로 겉타포철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MTA로만 충전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보존학회하고 근관치료학회에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리트리트먼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겉타포철 코아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까지는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나중에는 뭐
바뀌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일단은 겉합포차를 꼭 쓰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겉합포차의 소독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 전에 이렇게 1분 정도 NaOC를 담갔다가 그다음에 알코올 스펀지로 이렇게 닦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러는 무엇을 써야 될까? 그러니까 오늘 아까도 이제 하 교수님이 이거 얘기해도 돼요? 이거 프로테이퍼 넥스트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 학술위원님들이 그 상품명 노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뭔가 이제 뒷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의 눈으로 지금도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실러의 선택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품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GOE 계열도 있고 수학화슌 계열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진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이제 사용하실 이제 그 바이오세라믹 실러,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가 있는데 사실 이 두 실러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유진호의 실러는 뭐 이제 뭐 실험에 따라 이제 조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코어나 이제 파이브코스트의 세팅, 그러니까 접착을 좀 방해할 수 있고요. 수산화칼슘은 그 충전 후에 유리된다고 해가지고 전문의 시험에 나왔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전문의 시험에 다음 중 추천하지 않는 실러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게 바로 실라펙스였습니다. 실라펙스.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전 물론 맞췄습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실러는 뭘 쓰셔야 되냐? 레진 베이스 실러. 그 다음에 그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 MTA 실러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두 가지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외산이 있는데 이 외산이 상당히 비싸고 지금 저희 보험 체계에서 실러 비용을 주지를 않기 때문에 국산 이제 좀 저렴한 국산 여러 가지 그 실러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리콘 테크닉을 위해서는 이런 실러를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레진 베이스 실러로 싱글콘 옵츄레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초창기는 뭐 MTA 실러라고도 불렀고 지금 보면 이제 원필에서는 밑에 바이오세라믹 실러라고 하는데 지금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BS 이렇게 약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상품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지 상품을 올려서 의심을 좀 이렇게 저버리는 그런 행동 좀 해야 돼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산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뭐 마루치 그 다음에 뭐 많습니다. 뭐 데큐 베리콤 그 다음에 있네요. 뭐 이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도 뭐 거의 비슷한 성적을 내고 있고요. 그 뭐 여러 결합 강도나 이런 것들 이제 조사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끼리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가장 싸고 가장 잘해주는 그런 회사 거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러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 중에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마스터콘하고 그다음에 시린지 형태를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진 계열 실러는 대부분 마스터콘 이용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슘 실리케이트 그 바이오세라믹 실러는 시린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시린지로 사용하는 MTA 실러, 그러니까 그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를 쓸 때 이거를 콘에 바르는 것까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로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근관에 짜고 그 다음에 여기 패드에다 짠 다음에 그 패드에 또 묻히게 되면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꽤 고가잖아요. 그래서 외사 그 덴치플라이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러의 소비량을 높이려는 그 수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그냥 짜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자,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레진 계열 실러를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버티컬 컴패션이나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쓸 때 보통 레진 계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그런 이제 바이오세라믹 실러는 시리즈 형태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게
그 블루는 말이 많으니까 MTA 실러, 뭐 바이오세라믹 실러,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 이렇게 뭐 블루니까요.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시린지로 같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밀봉한 팩도 같이 있고요. 보시면 세라실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그 끝에 이렇게 주사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금강 충전 방법은 뭐 저 때나 이제 한 10년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했죠. 레터럴하고 이제 버티컬하고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 이렇게 세 개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싱글콘을 하면 이제 약간 머구리 취급을 받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약간. 왜냐하면 과거에는 겉타퍼차의 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실러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러의 양이 적고 겉타퍼차의 양이 많을수록 노출이 적다는 게 일단은 뭐 맞는 얘기라고 우리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싱글 콘택트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드 실러가 나오면서 이제 싱글콘 옵츄레이션이 이제 가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항상 이렇게 그런 그 있거든요. 강의하시고 가셔서 이제 또 자기 고집이 있으신 분들은 난 이거 배워왔으니까 꼭 레진 계열로 하고 싶어 이렇게 레진에다가 이제 싱글콘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너무 수가가 낮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막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칼슘 실리케이트 실러가 너무 이제 수가 낮다고 그런 것까지 아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겉타퍼차콘의 이제 선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몰딩한 형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서 그 장인들이 많아가지고 분류돼서 나오는 그런 형태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있고 돈도 좀 모아놨고 이래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한 3배 정도 비싸거든요. 이게 하나에 한 뭐 80원, 60원 하면 제가 사용하는 건 무려 한 20원 정도, 2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으니까 좀 비싼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iOS 규격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30번이면 28번부터 32번까지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 들어가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다 있습니다. 이거 프로테이퍼 넥스트도 있고 얼티메이트도 있고 노테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10% 블루도 있는데 보통 얘네 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얘네 거에서 이제 직접 사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하시면 나는 확대를 다 했는데 왜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이렇게 다 안 들어간다는 생각을 안 들어갈 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강의 때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만곡이 있으면 잘 안 들어갑니다. 만곡이 있으면 이게 이렇게 휘면서 이게 다 두꺼워져서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간장이 긴 경우에 잘 안 들어가요. 코로나 확대가 될 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콘을 쓰면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일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작아요. 약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고가다. 하나 200원 정도. 그래서 애가 이렇게 갖고 다가 원장님 하면서 이렇게 엎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에너지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소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쓰시면 좋은데 저도 사실은 이제 요새 이게 잘 회사에 없어요. 제가 이제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 인가를 받는단 말이에서 저도 이제 왔다 갔다 섞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라테랄 컴패션을 하시던, 그 다음에 버티컬을 하시던, 사실 이제 버티컬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텐데,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제외하고는 싱글콘 테크닉까지 이런 장비로 할 수 있습니다. 열만 나오면 돼요. 사실은 지금 싱글콘도 알콜 램프를 달궈서 하실 수도 있다. 알콜 램프를 피시고, 뭐 커터 같은 걸 달궈가지고 자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유일하게. 근데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은 안 되죠. 특수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기계가.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저거는 외산 지금 플러거고요. 뭐 국산 플러거 이런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하시려면 이런 특수한 기계가 필요한 거죠. 요거는 이제 외산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국산. 이게 한 가지 제품을 하면 안 돼서 슬라이드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스템 B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장비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여기다가 딱 이렇게 스위치를 ON을 하면 이 끝에만 이렇게 열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OFF를 하면 이 열이 바로 이제 없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이제 콜드 패킹이 가능하니까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이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새는 싱글콘 옵츄레이션을 하신다고 하면 이 장비는 사실은 필요가 없죠. 옵슈라도 사실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뭐 저한테 그럼 너는 다 싱글콘으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믿음이 약간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그 파이브 포스트나 이런 거를 할 때는 레진 계열 실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접착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레진 계열을 쓰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논문을 보면 뭐 그 푸시아웃, 보통 이제 파이브 포스트는 푸시아웃을 많이 하는데 푸시아웃 하는 논문에서 비슷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보고 믿음을 또 좀 가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옆에 놓고 그 전화 한번 보고 오늘 파이브 포스트 할 때 레진 쓰지 말아야죠. 귀찮아 이렇게 하고 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도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까지는 그 파이브 포스트를 할 때는 레진 계열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싱글콘 옵츄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87리케이트 베이스 실러가 있으셔야 되고요. 한 2016년 정도에 이런 그 리뷰 저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여러 가지 보니까 그 결과도 굉장히 좋아. 근데 우리가 실러의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어긋나는 것들이 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 아직까지 2017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누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누출에 대한 얘기를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받아주질 않아요. 잘 실어주질 않으니까 교수들도 안 쓰는 거죠. 실어주지 않으니까. 그거 안 실어줘도 좀 실험 좀 하면 안 됩니까? 죄송합니다. 교수님 계셨어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그런 누출에 대한 거는 조금 지금 판가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싱글 옵츄레이션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몇 명이 그걸 하고 있고 이러한 또 논문을 통해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싱글콘이. 자, 그러면 얘의 문제점은 뭘까? 그랬더니 이제 테크닉상으로 봤을 때는 기포가 잘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기포가. 그래서 기포가 잘 생기기 때문에 이 기포가 또 노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기포가 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기포가 생기면 또 인스타에 올리기도 약간 애매하니까 뭐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진동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것도 되게 귀찮습니다. 편하려고 하는데 지금 편한 길을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방해를 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기포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겉타포처를 좀 천천히 넣는 게 좋다. 천천히. 우리가 이제 파이브 포스트 같은 것도 넣으실 때 빨리 넣으시면 거기에 에어가 인트랩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넓은 공간은 원콘이 아니라 한 나타 컨덴세이션 하듯이 몇 개를 이렇게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시면 팔라탄에 꼭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생기게 되죠. 그래도 뭐 저게 큰 문제를 일으킬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싱글콘 테크닉이 이제 처음 접했을 때 이제 되게 좋았죠.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이 뭐 엔도할 때 막 이제 그때 또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원장님 환자분이 지금 죽여버린대요. 그리고 1시간 기다렸다고 일찍 오라고 그래놓고 또 기다렸다고 지랄해요. 이렇게 꼭 엔도할 때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엔도할 때 그래서 이거 나왔을 때 이제 잽싸게 이제 어느 정도 간을 좀 보다가 간 좀 보다가 원래 이제 패스웨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수식이든
첫 번째하고 마지막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을 좀 보다가 많이 이 사람 저 사람 하길래 저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보시면 자,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레이만 있었어요. 화이트 MTA는 없었고,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MTA 실러라고 불렀고요. 이제 합성하면서 이제 바이오세라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pH도 높고 하니까 이 MTA의 양이 많을수록 뭔가 힐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타퍼차를 그렇게 굵은 거를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거타퍼차는 나중에 니엔도 때문에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제 느낌대로 약간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만나는 공간들은 보통 이렇게 실러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끊어내지 않고 옆에다가 또 이렇게 넣고 이제 거타퍼차를 넣은 다음에 같이 보통 커팅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조금 넣었다 뺐다 하면 더 기포가 더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놓고 약간 이렇게 원장님이 떠시던가 환자를 머리를 잡고 이렇게 하시던가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그 시스템 B 팁이나 이런 걸로 이제 보통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져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져 넣을 때 얘가 이렇게 아무튼 그 실러 자체는 안에 캐날레에서 막히도록 밖에 유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거타퍼차를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보면 원래 저희가 이제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하는 거는 3차원적으로 밀폐하려고 딱 가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콜드 패킹으로 쭉 눌러서 그 연화된 거타퍼차가 옆으로 이렇게 펴지고 실러도 같이 퍼지게 하는 방법인데 얘는 그런 열을 주지도 않는데도 이런 부분이 꽤나 이제 이스무스나 이런 라테랄 캐널들이 꽤나 이렇게 잘 충전이 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 무슨 원리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당시에도 MTA만으로 충전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거타퍼차 양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거타퍼차 이렇게 넣었을 때 실러는 저 끝까지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바인딩해서 누르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거타퍼차를 좀 이렇게 테이프가 딱 맞는 거타퍼차를 넣으면 이 거타퍼차의 양이 결국에는 거타퍼차가 들어가면서 실러를 이렇게 빈 공간에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라테랄에도 이제 충전이 되고 저런 이제 여러 컴플렉스에도 이제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거타퍼차를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리트리트먼트만 위해서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좀 더 투자해서 이런 걸로 해야겠다. 내가 엔도에 돈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좀 더 투자해야겠다. 한 달에 10,000원 정도 더 투자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라테랄 캐날이나 이런 거에도 가압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연수회나 이런 걸 해보면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하고 이거를 딱 비교를 했을 때 선생님들이 해놓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훨씬 잘해요. 그게 뭐냐? 이게 테크니컬 센시티브가 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로 개나 소나 해도 다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저기 보면 이제 MB1하고 MB2가 이렇게 만나는 형태고요. 그때는 이제 화이트를 이제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를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좀 이제 저도 저게 아니라 커팅해서 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난 스탠다드 콘을 커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팅하고 이 거타퍼차가 저 오리파이스를 다 덮으시면 돼요. 오리파이스를 다 이게 메저 벙카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나면 이게 앞쪽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길쭉한 이렇게 거타퍼차가 앞쪽 모양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덮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토 버칼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하고 저걸 뭐 이제 깊게 자를 수도 있어요. 깊게. 그래서 깊게 자르시면 깊게 자르고 이거를 저 오리파이스 한 1, 2mm 하방으로 이렇게 다져 넣으면 얘가 이제 못 모양처럼 이렇게 될 겁니다. 못 모양처럼.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근간 내에 제가 이제 튀어나오는 공간만 없게. 왜냐하면 이제 코아나 이런 거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그 레진 계열 실러를 포함해서 사실은 이제 코아를 당일날 하는 거는 별로 사실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다음에 그러면 코아로 왔을 때 러버댐을 걸어야 돼? 이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프랩하고 그 다음에 좀 남으면 그 스케일러 팁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좀 제거, 이렇게 해도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러 팁이나 이런 걸로 좀 제거하고 충전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가 완전히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상황에 맞춰서 거기서 제가 중요한 제일 좋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가 거기 뭐 그런 뭐 있잖아요. 덴포토나 뭐죠? 모아데이나 이런데 신동열 강의하는데 레진코어 당일날 하는 거 안 좋다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더라 이렇게 글 남기고 이러면 되게 곤란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까 10분만 더 있었으면 제가 차분하게 좀 농담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 농담도 굉장히 급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상악 대구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겹치는 내용이 꽤 있어요. 겹치는 내용이 꽤 있지만 개인적으로 상악 대구치는 패스웨이에도 가장 어려운 치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엔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치아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끔 제가 야간 진료할 때 치과 의사 중에 원피지 해달라고 오라고 그러면 이제는 반으로 접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원피지 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들 중에 가끔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제가 웃고 해드리지만 선배니까.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치아입니다. 가장 어려운 치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긴 걸 보면 메지오 버칼이 메지알 루트가 이제 가장 어렵게 생겼죠. 메지알 루트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캐날 몇 개냐 이거는 진짜 많거든요. 뭐 여기 얘가 한 거는 또 이렇고 제가 한 거는 어떻고 나라별로 또 다 있는데 대충 그래도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걸로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원 캐날은 굉장히 드물어요. 원 캐날은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원 캐날이 6.5% 이렇게밖에 안 돼요. 보통 이제 뭐 패스웨이도 한 93%가 원 캐날 이상이다 이렇게 투 캐날 컴플렉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정리를 해보면 얘처럼 뭐 디스토 버칼이랑 똑같이 생기네 이런 애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제 상악 대구치를 하셨을 때 메지안이 하나로 딱 충전이 됐다 이런 거 인스타에 올리셔야 돼요. 와 귀한 거 만났어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귀한 걸 만나고 계시죠. 근데 다들 저도 뭐 사실 그 다음에 두 개에서 돼서 하나로 되는 이렇게 되는 거가 이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그냥 투 캐날도 굉장히 많다고 느끼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원 캐날은 진짜 없어요. 제가 원 캐날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딱 이거 도저히 못 찾아. 없어. 약간 오발이야. 그래서 이거 원 캐날이다 하고 끝난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CT 하나 그냥 비급여로 그냥 찍자. 돈 받지 말고 해서 찍어서 보면 저기 있어요. 손 들고 서 있어 저기. 심지어는 실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 확대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걸 가져오려다가 그 장수가 많아져서 시간이 모자라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이제 우리가 투 캐날 이상이 한 30,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만나고 있나, 뭐 이렇게 좀 반성도 하시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발치된 치아를 이제 찍어가지고 한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저기 보니까 하나, 저기 두 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원 캐널이라고 하자. 그러면 투포원이라고 하죠. 두 개에서 이렇게 하나로 만나는 거라고 해도 실제적으로는 그러면 만나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네. 어차피 만날 거. 끝이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계속 오염이 된다는 거죠. 뭔가. 그래서 모든 문제는 거의 다 메지알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는.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탈이 버커홀인 걸로 저렇게 긴 것도 굉장히 작아요. 두 개인 경우는 디스토 버칼이 두 개인 경우는 상당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그거는 이제 발견하시면 진짜 이제 여기 시덱스의 포스터 정도 발표하셔도 통과가 될 겁니다. 야, 이 포스터를 무시했네. 두 분이 저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메저 버칼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모든 그 집중을 메저 버칼에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집도 지금 저희 둘째 아들한테 모두 포커싱이 돼 있어요. 꼭 메저 버칼 메저야 같아요. 일단 사고 치고 이래가지고 남자애들 딸만 둘 낳았어야 되는데 남자애가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한번 보시면 저렇게 오프닝 되고 디스탈이 이렇게 긴 경우에 디스탈이 길어요. 실제로 해봤을 때 메지알은 이제 투캐날 이렇게 되어 있고 디스탈 보시면 두 개인 것 같지만 메지알에 결국에는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실제적으로 확대하실 때 저거를 확대하느냐 확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길이보다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충전하고 나면 이렇게 좀 평범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메저 버칼 루트가 항상 문제다. 자, 보세요. 이 환자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안과 가셔야 돼 이러려다가 참고 CT 찍었죠. 그런 장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장난했다고 욕하니까. 보시면 다 메지알에만 디스탈하고 팔라탈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메지알에서만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디스탈이 충전이 잘 돼 있지도 않는데 메지알에만 사고가 나 있습니다. 자, 이 환자도 또 비슷해요. 또 너무 아프다고 잠 못 잤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메지알은 또 충전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렇죠? 투캐날인데 투포원으로 이렇게 딱 합쳐져가지고 한 캐날로 합쳐져 돼 있는데 보면 그렇죠? 그 치성 상악동염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괴로울만 하죠. 잠잘 때. 보면 이 치아 역시 메저 버칼에만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캐날인데도 불구하고 엔도를 했더니 힐링된 게 보이죠. 보시면 쌍둥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원캐날이라고 해서 끝까지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만큼 복잡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복잡하게. 그래서 사실은 제 강의는 별로 중요한 강의가 아니고 앞에 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하나도 중요한 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실 분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환자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근데 이분은 끝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복잡한 그런 걸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이분도 이제 상당히 아프다고 이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치료가 되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분지돼서 가는 게 아니어도 원캐날처럼 해결하시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원캐날처럼 해결하면. 자, 그래서 충전하는 방법은 자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만나지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한쪽은 먼저 넣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넣는 게 아니라 실러 넣고 같이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걸 어떻게 잘라? 저거 자르는 방법을 네가 얘기를 해야지. 물론 이게 진짜 쪼잔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를 이렇게 안 자르고 이렇게 자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앞에 계신 두 분하고 보존과 출신들 있을 거예요. 보존과 출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얼마나 잘라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안 들어가는 길이만큼 자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용 콘이기 때문에
전용 콘을 쓰면 그 안 들어가는 길이만큼 딱 커팅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전용 콘이 안 된다, 아직 그만한 경제적인 상황이 안 된다 이러시면 그 5단위로 자르시면 돼요. 1mm당 5단위 정도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터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커팅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원장님들께서 알아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개로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충전하면 충전이 되겠죠. 요거는 일단 동영상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진 계열이랑 이거랑 하는 방법이 완전 똑같냐? 뭐 더 쉬운 거 말고 그래도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없냐? 왜냐면 그런 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네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을 때 결합 강도가 더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랑 그다음에 레진 계열이랑 이렇게 했을 때 이 세 가지 프로토콜로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좀 수분한 상태가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은 어떻게 됐느냐? 드라이하는 방법이 꽤나 복잡합니다. 그리고 왠지 이제 돈이 들 것 같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석션을 이제 노후 바꿈 석션을 달아서 팁 두 개로 이렇게 그 아스피레이션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 저널에서 썼는데 이 저널에서는 울트라덴트 회사 거를 썼거든요. 이 저널에서 쓴 겁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 요 팁하고 요 팁 두 개를 이용해서 드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드라이하는 방법은 요 맥팁 그다음에 요 캐필러리 팁 두 개로 했는데 이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엔도에 이 정도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들 거기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나는 치과를 취미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새 젊은 선생님들은 또 이제 집이 부자니까 그래서 치과대학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네. 부자분들은 오늘 안 오셨나봐요. 집에 놀러 가셨나봐. 드라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끝에가 직경이 넓은 그런 맥팁으로 5초 동안 석션을 하는 겁니다. 노 바꿈으로. 그 다음에 저 캐필러리 팁으로 5초간 석션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것도 다 페이퍼 포인트로 뭔가 묻어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레진 계열 실러를 쓰실 때는 드라이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틀리 모이스트 이거의 방법은 똑같은데 페이퍼 포인트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방식으로. 그 다음에 웻은 요 맥팁이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테이프 포인트를 단 하나만 이렇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AH 플러스를 쓴 거는 보시면 드라이 했을 때 레진 계열이니까 당연하겠죠. 제일 높습니다. 결합 강도가. 근데 그 칼슘 실리케이트 베이스 실러는 너무 젖은 거는 그래도 드라이랑 거의 비슷해요. 드라이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안 좋고 요 슬라이트리 모이스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너무 이제 방법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캐필러리 팁 같은 걸로 쭉 계속 한 5초 동안 석션을 한다고 하면 이 안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 그거를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에 뭔가가 물이 채워져 있진 않지만 그 겉은 다 젖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제 불가능하니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에어를 이렇게 그 세로로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공기방울 들어가고 그러면 엠피세마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석션을 하면서 치아 옆으로 이렇게 계속 불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치수광내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리게이션 하던 걸로 이렇게 아스피레이션을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퍼 포인트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넣으셔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한번차를 비싸게 산 만큼 페이퍼 포인트를 좀 아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조하는 걸 한번 보시면 애들이 퇴근해서 그 석션하는 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옆으로 부셔야 돼요. 옆에서 항상 이제 러버댐 걸고 석션을 하면서 옆으로 불고
요거는 이제 그냥 건조하는 거고요. 보면 이게 투명 표본이니까 보시면 물이 안에 이렇게 차 있습니다. 물이. 그러면 이렇게 주사기로 이렇게 이제 물을 빼는 거죠. 되게 쉽죠. 그러면 저 보면 한 2, 3mm에만 이렇게 물이 차 있어요. 2, 3mm 에피칼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렇게 해서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넣었더니 완전히 흥건하게 젖는다. 그러면 그때 하나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넣고 이러면 이제 완전 드라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으로 이렇게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서 이렇게 너무 많이 젖을 때는 하나 정도 더 쓰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팔라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있는 물기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 페이퍼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다 젖은 상태에서 나오긴 하거든요. 한 3mm, 4mm는 다 젖은 상태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딱 스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축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우리가 뭐 그 카시팩스나 이런 것들 막 넘어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바인딩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 끝에 부분은 저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매제와 캐나는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만나든 안 만나든 동시에 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면서 이 스무스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저 버칼에 이렇게 일단 넣으면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게 페이턴시가 있어야 충전이 잘 됩니다. 보시면 저렇게 끝에 나와 있죠. 그래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실러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넣고 여기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진짜 쉽습니다. 그렇죠? 강의도 쉽고 하는 법도 쉽고 그렇죠? 저널도 몇 개 없고.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넣는 거죠. 이스무스가 있었으면 아마 충전이 잘 됐을 겁니다. 이 모델이 거기까지 구현을 못한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그렇죠? 잘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끊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쓰는 그 커터는 요 방식을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회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저는 실러를 좀 이렇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아까워하지 않고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좀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겉탑파차가 굳을 때까지 이렇게 좀 다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충전이 잘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디스토 버칼. 얘도 이제 해보시면 저기 밑에 한 3mm 정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베이퍼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 만약에 들어가서 넘치면 사실은 사고예요. 사고. 겉다퍼차 넣으면 그만큼 또 밖으로 또 나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있을 때 겉다퍼차를 천천히 집어넣어서 저런 식으로 사실 이게 이제 충전이 끝난 겁니다. 위에서는 끊고 그냥 그 위에를 이제 밀봉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끝난 거죠.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겉다퍼차 제가 이제 요 나이타임 시스템은 그 내시프로 블루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 콘은 다 내시프로 블루 전용 그 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거랑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에피칼 부분에 충전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팔라탄은 이제 40번까지 했거든요. 40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팔라탄은 이제 40번 그 전용 콘을 이용해서 저기도 보면 끝에가 다 안 들어가죠. 자, 요 40번 전용 콘을 이용해서 이렇게 충전
충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보시면 에픽하에도 아주 적은 양. 저게 사실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굉장히 충전이 잘 되어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내일 가서 당장하실 것 같죠? 아닙니까? 애들이 알 거예요. 원장님 어제 또 세미나 들었나 보다. 오래 안 가겠지. 자, 보시면 충전 잘 돼 있고 에픽칼에 아주 이제 소수의 소량의 이제 그 칼슘 실리케이트 세면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6월달 논문이거든요. 6월달. 그래서 보면 이제 시스테믹 리뷰고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 한 건데 뭐 성공률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한계는 갖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얘기하는 것 중에 이걸 이용해서 그럼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지금 열이 한 70도 정도 됐을 때 사실 거의 큰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지금 가장 많이 공격받는 거는 최적이 변한다는 겁니다. 수분 내에서 최적이 조금씩 변한다는 게 이제 실러의 그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차치하고도 지금 많은 치과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너무 이제 수가가 낮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방금 동영상 보시면 4분이에요. 4분. 그러니까 4분의 충전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곽영준 원장님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아들이 좀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테크닉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진보적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내일 가셔서 바로 환자한테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발치한 치아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해보시고 상악대고치 같은 거 하나 해보시고 충전되는 걸 한번 이렇게 관찰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잘된 거 누가 봤을 때 이제 좀 제 엔도로 방구 좀 낀다 이런 느낌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가 만능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증례가 많이 생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진료가 조금씩 더 이제 쉬워진다면 이런 증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